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소식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바이오융합분석본부의 생물재난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이공계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명과학 분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장학재단 소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9년도 신입직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연령, 성별, 전공에 제한은 없고요. 토익이 800점, 탭스가 637점 이상 취득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는 마케팅본부의 계약직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력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지원서 마감은 1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할 경우 지원 가능하고요. 졸업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교수님. 연휴가 공교롭게 제 방송일 날 겹쳐서요. 네,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모임도 많고요. 네네. 네. 그런 거 다닐 시간은 없었고요. 네. 네. 청년들 취업 때문에 지금 컨설팅하고 멘토링 하느라고 좀 시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로 또 연초를 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중국으로 정말 뜨겁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전해드렸는데 2019년 첫 번째 국가 어디일까요? 인도네시아로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요? 네네. 네, 제가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저한테 익숙한 국가는 아닌데요. 일단 어떤 나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지금 바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부에서 글로벌 무브 이미혜 팀장님께서 덴마크라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훅 떨어져 버렸네요. 아주. 네, 인도네시아는 어지간한 매력으로는 힘들 겁니다. 네, 덴마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인도네시아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매력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겠죠. 네, 전문가들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가능성과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요소들을 같이 좀 확인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그러면 간혹 이제 인도하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아실 텐데 저희가 관심 있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아시아 대륙 남쪽에 위치한 국가인데 아래쪽에 그 섬나라로 있고요. 큰 섬이죠, 제법. 인접 국가를 보시면 조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그런 나라일 텐데 이런 나라들이 인접해 있으면서 글로벌 산업 도약국들이 딱 톡톡히 제목을 하고 있는 그 국가들과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 되겠습니다. 정식 공식 국가명은요 인도네시아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고요. 자카르타가 수도입니다. 중국 얘기해서 우리 뭐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도네시아 못지않죠. 더 많죠. 약 2억 7천만 명이고요. 인구수가 세계 4위입니다. 면적은 세계적으로
1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네. 그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내용들 보게 되면은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떨어지죠 아직.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 1조 155억 달러, 16위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국민 총소득은 만불이 좀 안 돼요. 9,834 국민 총소득이 9,834억 달러고요. 세계 16위를 그냥 차지하고 있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이제 3,846달러로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이건 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언어를 보시게 되면 인도네시아 공용어 사용하고 있고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86% 정도. 그런데 다른 종교는 없느냐? 기독교 6%, 가톨릭 3%, 불교, 힌두교 순으로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저희가 인도네시아는 어떤 국가이다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을까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제가 탑 10, 인도네시아 어디까지 알아봤니 탑 10 이 항목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10가지를 그냥 쭉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섬이 가장 많은 나라다. 오. 이름이 정해져 있는 섬 이름은 수는 약 7,870개. 이름이 없는 곳은 9,634개. 그래서 17,500개가 넘는 섬이 있는 나라다. 네.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요. 인구수는 말씀드린 대로 세계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다양성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2위로 차지하고 있고 와. 지정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인도양, 태평양, 아시아와 대양주 요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죠. 이건 뭐 좀 재밌는 통계이긴 한데 페이스북 사용자가 세계 2위입니다. 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네. 최초의 한국 해외 투자 기업이 있었던 그런 나라다. 또 8번째로 아세안의 큰 형이다, 빅브라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한국 교민이 최대 외국인이면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중에 네네. 한국인 커뮤니티가 가장 크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오, 알겠습니다. 동남아시아 한류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에게 멀기만한 나라는 아니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인도네시아에 현재 취업해 있는, 진출해 있는 한국인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에서 이제 K무브 사업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현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에서 16년까지 3년간 해외 취업자 수가 한 260명 정도가 됩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만 딱 보면 144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했고요. 학생들이죠. K무브 스쿨 통해서는 88명 정도가 진출하고 취업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중국이나 뭐 일본, 베트남 이야기만 듣다가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게 네.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좀 인도네시아로 취업한 분들도 사실 대부분이 그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야,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이 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서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2,000개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고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1,000개 정도가 추가돼서 3,000개 정도의 회사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 그 다음에 자원이나 에너지업, 봉제와 같이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 좀 많고요. 유통이나 IT 분야에서도 약 80만 명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금융 쪽은 어떨까요? 2010년대에 신한은행, 신한카드, 기업은행, NH농협금융, 우리은행 등이 현지 기업하고 은행에 진출을 해 있고요. 활발하게 금융업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주요 진출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1973년도에 미원이라는 기업이 첫 스타트를 끊기 시작해서 네. SK 플래닛, 한국타이어, 포스코, 롯데케미컬, 호남석유화학, 롯데마트, 하나은행, SK 에너지, CJ 등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죠. 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지 20년이 넘은 기업들 뽑아봤거든요. 우리은행이 있고요. 92년도에 진출했어요. 삼성전자가 91년도에 진출했고 LG전자가 한해 앞인 1990년에 진출했습니다. 삼성물산 75년도, 미원이 73년도. 네. 상당히 오래되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뭐 거의 3,000개사나 진출을 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네네. 73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출을 해 있었다라는 게. 오, 알겠습니다. 대단하죠. 예. 근데 네. 이런 이유 말고도 이제 김학의 교수님께서 2019년 첫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들고 오셨을 때는 네네. 다른 매력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냥 세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순서대로 그냥 훅 말씀드리고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을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고요. 땅이 넓다 보니까 목재, 그리고 광물 중에서 주석, 복사이트, 고무, 망간, 동, 니켈, 금, 은 등 아주 풍부한 자연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무언가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도 많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그 인구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감한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풍부한 인적 자원도 있고 예, 풍부한 천연 자원도 천연 자원도 있는 나라 예,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네. 아까 말씀해줬지만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 베트남도 그렇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 무서울 정도로 정말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예, 인도네시아도 같겠죠. 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처럼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뭐냐면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양호한, 네. 예. 사실 뭐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 끌고 갈 뭐 차세대 기관차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구가 2억 7천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국입니다. 국력은 사실 인구수하고 비례하거든요. 1988년도에 한국의 서울을 떠올리신다면 아마 올림픽 생각하실 겁니다. 네. 1988년을 전후로 나눠본다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은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을 거뒀거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만 봐도 인도네시아 내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됐어요.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6%대의 경제 성장,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조금 둔화됐다가 5%대를 다시 회복했죠. 2017년, 2018년대를 보게 되면요. 5.1%, 4.7%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건 전문가들께서 보시면요. 우리는 뭐 10%도 안 되는 그 성장률이 도대체 얼마 체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께서 보시면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라고 하거든요.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을 보면 5%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꾸준히 그냥 5%가 아니라 매년 5%씩 예. 꾸준히 성장한다. 이건 아주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차이가 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진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힘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국가적으로 종교가 이제 메인으로 다 어떤 종교를 많이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성이라고 하죠. 국민성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이단이다. 이러면서 배척하는 네. 그런 국민성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종교이기는 하지만은 타인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 문화, 인종 이런 것들이 접점이 되는 그런 국가여서요. 해외 취업
추천하는데 전혀 망설여지지 않고 네. 우리가 또 혹시 다른 민족이다, 다른 인종이다 그래서 배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 종교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들을 증명하자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문화, 종교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축제도 많이 하고 각종 종교 관련 기념일을 포함해서 예술 관련 행사가 1년 통틀어서 보게 되면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향후에 문화 콘텐츠라든지 연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산업 구조 아닐까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산업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취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산업 구조가 활성화되고 잘 갖춰져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데는 내가 취업하기가 좋은 그런 빈틈이 보이는 곳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네. 산업 구조를 보시면요. 광업, 농업, 제조업 순인데요. 광업 쪽에서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농업 부문에서는 우리는 뭐 곡물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고무, 팜유라고 하는 기름 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이제 섬유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자동차나 철강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주요 수출하는 거나 수입하는 거 이 물건들을 좀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거는 물론 석탄, 원유, 가스 이런 거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고무라든지 금속 광물 그리고 섬유, 신발, 종이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입하는 것들은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쪽인데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이나 가정용 전자 제품, 유기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경제 관계인데 네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우리랑 네. 교역하신 지. 그래서 교역 규모를 보게 되면 수출은 약 66억 달러 정도 되고 수입은 83억 정도 되는데 한국하고 총 교역한 내역을 보게 되면 149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역시 이제 교역 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하고 교역할 때 수출했던 거는 뭐냐면 경유, 편직물 합성 수지, 고무, 네.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고요. 네. 수입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천연가스라든지 유연탄, 연료, 뭐 원유, 동광, 펄프, 천연 고무, 니켈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했거든요. 이제 이 규모를 보게 되면 규모가 굉장해요. 하나로다가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6천만 달러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계세요. 약 4만 명 정도가 현지에서 거주하고 계시니까 인도네시아하고는 굉장히 뭐 친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 구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다음으로 또 취업 준비생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과연 인도네시아에 내가 진출을 할 때 유망한 산업이 어디냐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네. 산업 현황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죠. 업종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업종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제조업입니다. 전체 GDP의 18% 차지하고 있어요. 20% 가까이 된다는 건 대단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낙농업, 임업, 어업 분야인데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귀 열어두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무역, 호텔, 요식업 13%로 비중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10% 정도 되고요. 광업 7% 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조업이 일단 뭐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조업은 사실 이제 섬유나 봉제 쪽이 강한데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지만은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임금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됐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래갖고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게 이제 제조업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자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요 품목은 이제 TV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이나 냉장고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업체를 보게 되면은 삼성이나 LG, 도시바, 파나소닉이나 샤프 등 이런 기업들, 한일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독자 브랜드인 폴리트론이라는 회사, 마시피온,
산켄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디어 등이 선전을 하고 있지요. 또 이제 자동차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립하는 일본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약 95%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5% 정도를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 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후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정부의 이제 종합 조세 제도 같은 것들을 볼 때 승합차 부문이 네. 강세를 보이고 좀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산층이 좀 증가됐어요. 소득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승합차를 구매하는 구매욕도 상당히 많이 네. 상승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농업이나 건설업의 비중도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농업하게 되면 이제 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 이런 곡물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1위가 팜 오일이에요. 팜 오일이고 두 번째가 세계 2위인 고무, 카카오입니다. 커피, 여러분들 인도 커피 아시죠? 세계 4위 생산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인도네시아 커피 뭐 종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인도네시아 커피요? 네. 아니요. 몬순 저는. 커피라는 게 있어요. 몬순 커피. 몬순 커피. 네. 이게 습한 남서기 절풍 바람에다가 이제 네. 건조를 시키는데 오. 그 바람 이름이 몬순이에요. 예. 그 바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다가 건조를 시킨 커피다. 그래서 몬순 커피라고 하는데 몬순. 상당히 맛있고 네.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알겠습니다. 커피입니다. 마셔봐야겠네요. 네. 이제 마셔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참 바쁘죠. 네, 몬순 커피 마시면서 덴마크어 공부하려고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자, 다음 건설 네. 분야 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에는 신정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 참여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간과할 수 없는데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이제 추진되었거나 예정된 그런 인프라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 기업 수요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분야는 국내 건설업계가 좀 침체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건설업 쪽은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좀 다른 산업들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될까요? 최근 분야별로 성장률을 좀 확인해 보면요. 몇 년 전에 이제 세계 경기 침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확 떨어졌었어요. 이래서 광업 생산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이나 무역 부문은 성장률이 조금 아주 둔화돼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은 서비스업하고 금융업이에요. 네. 서비스업하고 금융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들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판단하셔서 네. 그쪽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네. 문 두드려 보시면 좋겠죠. 예, 사실 서비스업 같은 경우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이 탄탄한 나라고 네네. 해외 취업도 많이 도전을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네. 기회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인도네시아 성장 가능성은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성장 가능성 이해하는 것은요. 국가 전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거든요.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도 경제 지표가 상승했어요. 인도네시아. 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1인당 명목 GDP, 우리나라는 뭐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4,020달러, GDP 4,020달러, 사상 최초로 4,000달러대에 진입했어요. 이런 사상 최초로 어디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난해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 개최했었습니다. 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성장했죠. 아시안 게임 하고 난 다음에 2019년 한번 보시면 인도네시아 빠르게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통령인 조코위도도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우리나라의 교류, 교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요.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은 큰 폭으로 점프업하지는 못했어도요.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갔었고 이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면요. 사람들이 좀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규모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수도 많고 서비스 산업 규모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0개년 단위로 인도네시아 내부에 내수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표하고서 진행을 하는데 2015년도에 발표한 게 35년까지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국가산업개발 주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맛보기만 보여주셨거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갈 텐데 다음 시간은 인도네시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네. 어떤 산업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그 산업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